공부에 열중하시는 전국의 젊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한쌤입니다. 이제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체로 학생들은 호소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심리적 부담감. 그러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시험 치는 그날까지 꾸준히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휩쓸리기 때문에 공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소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성과의 관계, 이 문제를 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성에 대한 눈 뜨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것에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의 갈등,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과의 갈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부모들이 잘해 주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알 만큼은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아픔을 이해하는 쪽에 서서 나의 공부를 매진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역시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야 됩니다. 뜻이 있음에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더위 속에 한 시간 한 시간을 여러분의 뜻을 확인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부도 이제는 끝나가려고 합니다. 자, 책을 펼쳐보시죠.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일강좌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로 모든 것은 마무리되겠죠? 한문 독해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까 하니 한시, 아름다운 한시 6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벗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몽주의 춘흥이라고 하는 한시가 나와 있습니다. 한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읽으실 적에는 저것이 5자씩 몇 줄입니까? 넉 줄.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오원절구. 그러니까 둘, 셋으로 끊어 읽어보세요. 춘우 세부적하니 야중 미유성이라 설진 남계창하니 초아 다소생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춘우 세부적하니 야중 미유성이라 설진 남계창하니 초아 다소생이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시 6편을 배웁니다. 우선 한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시는 고체시가 아니라 근체시라고 말합니다. 그럼 근체시란 뭔가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시 또는 근체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근체시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이후에 발달한 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근체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형식이 아주 엄격합니다. 형식의 엄격성을 조심하세요. 그럼 형식이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구수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평측법을 가지고 있어요. 평측법.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 평측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음은 4성으로 나누죠.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상거, 입성을 측성이라고 이제 묶어서 얘기합니다. 따라서 평측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소리의 운율을 말합니다. 음성, 어리율에 해당하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 시에는 이 음성률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측법은 중국의 음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로선 확인할 수 없는 것.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분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아분이라고 하는 것은 운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둘째 줄의 끝자, 넷째 줄의 끝자, 여섯째 줄의 끝자, 여덟째 줄의 끝자는 같은 운을 맞추는 것이죠. 일컬어서 가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현대시와 연결을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한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운율이 또는 내용이 대꾸를 이룬다. 그래서 대꾸법을 가지고 있다. 요 세 가지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그리 근치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을 일컬어서 절구라고 말하겠죠. 절구라고 하는 건 몇 줄로 되어 있습니까? 넉 줄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자씩 넉 줄이면 오원절구. 그리고 일곱 자씩 넉 줄이면 칠원절구. 다음. 그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율시가 있겠죠. 율시라고 하는 건 몇 줄이라고 그랬어요? 여덟 줄로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원율시, 칠원율시. 다음. 12구 이상 무제한으로 길어지는 장편시가 있습니다.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배율이라고 그럽니다. 오원배율, 칠원배율.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근체시. 그런데 근체시의 반대말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고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이전의 시로서 형식이 좀 자유롭고 이러한 법들이 잘 맞지 않으며 그러면서 그 구수 자체도 정확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몽주의 춘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춘우 세부적하니 야중미유성이라 설진남계 창하니 초아다소생이라. 여기서 한자를 조금 구별해 보십시다. 우선 한자 연습을 먼저 합니다. 첫째 줄에 나오는 걸 보시면요. 요자가 무슨 자입니까? 적자죠. 이 적자가 물방울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가 요 삼수변을 떼놓고 보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면 나무뿌리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이라고 하는 음에다가 여기에 뜻이 붙었죠. 뜻과 음이 만나면 형성문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물방울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만약에 손수변에 써볼까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가리킬 적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적이라고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적자에다가 이제 책받침을 해보시죠. 이러면 이것은 적합할 적, 적당할 적 해서 여기에 당자를 이제 붙여보시면 적당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방울이다, 가리키다, 적합하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변과 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시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몽주 선생님, 고려 말의 호은 선생, 지절이 높으신 분, 선주교의 피를 뿌리신 분.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서정성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여러분, 이 무더위에 우리는 봄의 흥추에 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는 너무 가늘죠. 가늘어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한밤중이 돼보세요. 아마도 그것은 가느다랗게 들리는 보슬비로 들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눈은 다 녹아서 남쪽 시냇물 불어났겠고 불빛은 파릇파릇 돋아났을 거라고 하는 감상. 자, 들어가 봅니다. 춘우 세부적터니 봄비가 춘우 가늘어서 다음 물방울 듣지 않더니 춘우 세부적 됐죠? 야중미유성이라 밤이 들자 유 있다 뭐가 있는가 가느다란 소리가 있어라 미성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둘째 줄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것이 야중 유미성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느다란 소리가 있다. 그런데 뒤집혔습니다. 도치가 되어 있죠.
그 도치가 되어 있는 것은요, 음을 맞추는 것이죠. 일컬어 평축법을 맞추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눈은 녹아서 설진 남계창이다 그랬습니다. 남쪽 시냇물은 불어났겠고 남쪽 시냇물 따뜻함을 줍니다. 남계창이라고 했어요. 이 창자는요, 무슨 창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일컬어서 물 불어날 창이라고 합니다. 창입니다. 그러니 풀싹선 초아 타소생이라 그래요. 풀싹 초아라고 하죠. 얼마간 토다 낯설이라. 여러분, 이 시는 완전한 봄의 흥취를 드러냅니다. 봄비가 가늘어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없더니 밤들자 가느다랗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라. 이제 그 청각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 청각은 무엇입니까? 아주 정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가? 이제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면서 비약이 됩니다. 눈은 녹아서 남쪽 시냇물은 풀어났겠고, 다음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풀싹선 얼마간 토다 낯설이라. 마지막 한 줄에서 느끼는 것은 봄의 생명감이 되겠죠. 봄의 생명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의 소재가 뭐가 되는가 찾아보시죠. 그러면 춘우 봄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 봄비에 의해서 생명감을 드러내는 게 무엇이 됩니까? 초화가 됩니다. 풀싹이 되는 것이죠.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많다 적다입니다. 그런데 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허자로서 해석을 안 하시면 됩니다. 풀싹은 대단히 많이 토다 낯설이라 라고 하는 그 감흥의 모습. 여러분, 한시영식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원절구. 운자를 좀 잡아보시죠. 그러면 둘째 줄에 마지막 자 성, 끝에 줄에 마지막 자 생, 중국 음으로는 아마도 형 정도로 상통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주제가 무엇입니까? 봄의 생명력을 맞이하는 감흥. 이렇게 잡으시면 A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편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맹호연이의 춘효라고 하는 시입니다. 맹호연이라고 하는 분은요, 당나라의 자연파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한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5자씩 넉 줄 불러보시죠. 그래요. 오원절구 됐습니다. 읽으실 적에는 둘, 셋으로 끊어 읽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춘면 불각교러니 처처 문제조라. 야래 풍우성에 화락지 다소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춘면 불각교러니 처처 문제조라. 야래 풍우성에 화락지다소라. 여러분, 됐습니다. 그러면 한자를 좀 구별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눈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한자와 눈목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한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눈동자 안, 밑에 것은 잠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눈동자에서 이 선이 빠지니까 잠을 자는 모양이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자, 요자가 나옵니다. 이 자가 무슨 자입니까? 하면은 이것은 일컬어서 요자가 됩니다. 요임금 요. 그런데 이 요자가 나리리 붙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나리리 붙으면 새벽효로 바뀝니다. 원효대사 효자로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리리 빠지고요, 조금 지저분하군요. 여기다가 불화자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건 불사를 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 효, 소라고 하는 음은 중국 음으로는 상통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변의 모습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봄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운한 잠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창은 환히 밝았고 그래서 문득 눈을 떴을 적에 누가 나를 깨웠을까요? 그러면요, 환한 영창, 그 햇살을 받으며 지저귀는 참새들, 그들이 나를 깨운 것이지. 그러고 보니까 걱정이 되네요. 어젯밤에 비바람이 쳤는데, 꽃이 피어나는 걸 시샘하기 위해서 비바람이 쳤는데 꽃잎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참으로 아름다운 서정시가 됩니다. 여러분, 조지훈 선생의 시에 보면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해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을 알지 못합니다. 새소리를 잊은 지 오래되었죠. 여러분들은 가끔 아침에 새소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춘면 불각효로니, 춘면, 봄의 고운한 잠을 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불각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지 못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더니, 그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한자를 왔다 갔다 쓰고 있어요. 그것은 해석 순서라고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처처 이곳 저곳에서, 이렇게 되겠죠. 처처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구나. 뭐가 들립니까? 여기 제자가 울제자예요. 우는 새소리가 들려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이 깬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난밤 생각이 납니다. 야래 풍우성에, 야래 풍우성. 요 레자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것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래 정도가 됩니다. 모 이후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밤, 이렇게 해서 그러세요. 비바람 소리에 풍우성에, 야래 풍우성에. 됐습니다. 걱정이 나오죠. 아쉬움이 나오죠. 그렇죠. 화락지다소라. 화락입니다. 꽃잎은 떨어졌으리. 꽃잎 떨어진 것을 지다소 알겠도다.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이렇게 됐습니다. 다소의 소자는요, 해석하지 마세요. 허자로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 분석을 잠깐 봅니다. 봄잠이 고운해서 새벽인 줄 몰랐더니, 요 한 줄은요, 시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울려오는 새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청각입니다. 얼마나 그 명랑한 청각입니까? 간밤 비바람 소리의 청각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회상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밤 꽃잎이 많이 떨어짐을 나는 알리로다. 따라서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봄이 지나가는 아쉬움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한시어식은요, 오원절구. 운자를 잡아보시죠. 그러면 둘째 줄의 마지막 자가 조, 끝에 줄의 마지막 자가 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 줄의 마지막 자도 연결됩니다. 효, 조, 소. 같은 운을 띄고 있습니다. 소재가 무엇이 됩니까? 소재라고 하면 춘효, 제목 자체가 소재입니다. 주제가 무엇인가요? 봄이 지나가는 아쉬움. 잡아주면 우리는 지금 첫 편과 둘째 편의 한시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밑에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시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한시가 나왔습니다. 어느 분의 작품인가? 정철 선생님. 산사야음이라고 하는 한시가 됩니다. 산사의 밤에 시를 읊조리다. 한시의 형식은 그렇습니다. 오원절구이죠. 읽으실 적엔 둘셋으로 끊어 읽으세요. 소소낙엽성을 착인 위소우라. 호승 출문간하니 월괴 대남수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소소낙엽성을 착인 위소우라. 호승 출문간하니 월괴 대남수라. 됐습니다. 여러분, 산사의 아름다움. 여러분이 만약 산사에서 하룻밤을 지내신다면 아마도
그날 밤의 그 적적함, 호젓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수수 우수수 낙엽 지는 소리가 마치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같이 들릴 것입니다. 비가 오는가 나가봤더니 저 나뭇가지에 달림은 걸렸는데 완전한 서경시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소소낙엽성을 소소 그랬어요. 그럼 이 소소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이걸 의성어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수수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두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숙자가 되겠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러면요, 도서실 같은 데 가보면은 정숙할 적에는 이 초두가 빠져서 쓰는 것입니다. 소소낙엽성을 우수수 나뭇잎 지는 소리를, 소재를 잡으시죠. 낙엽이 소재가 될 것입니다. 착인위 소우라, 소우라고 하는 말은 성긴 비, 그러니까 마구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성겨서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착각했네 성긴 비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첫째 줄, 둘째 줄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 아니?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비서 선생의 산정무안에 보면 그런 게 돼 있죠. 밤이 깊어지자 뜰에 나갔습니다. 날씨는 흐려서 달빛은 구름 속에 잠겨 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인가? 아닌 것 같고, 바람 소리인가? 아닌 것 같고, 물소리인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곤히 잠든 산의 숨소리, 이런 것이 나오죠. 바로 그것과 연결시켜 보시면 참으로 좋습니다. 우수수 나뭇잎 지는 소리를 성긴 비 쏟아지는 소리로 착각을 했네. 자, 이제 바깥에 나갑니다. 호승 출문간 하니 그랬어요. 호 불렀습니다. 누구를? 스님을. 그래서 나갔습니다. 어디를? 문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니, 간자는 볼간자입니다. 그렇게 돌보아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간호라고도 얘기하죠. 볼간자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달은, 그 다음 괴자가 나옵니다. 요 괴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괴, 이것을 일컬어서 걸릴 괴입니다. 달은 걸렸네. 어디에? 시냇가, 그리고 남쪽 가지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는 완전한 서경시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부가 청각인데 비해서 후반부는 무엇입니까? 시각입니다. 전반부 청각의 소재를 뭐로 잡았어요? 낙엽. 그럼 시각의 소재가 바로 달,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한시형식 불러보시면 오원절구라고 그랬습니다. 운자를 잡아보시죠. 그러면 우, 그리고 수, 이것이 운자입니다. 소재를 불러보시면 낙엽과 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산사의 한적한 풍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작품으로 갑니다. 이달 선생님의 작품 불일암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제 백운 중인데 백운 승불소라 객내 문식의 하니 만학 송화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셋으로 끊어 읽으세요. 사제 백운 중인데 백운을 승불소라 객내 문식해 하니 만학 송화노라. 한자 형식은, 한시 형식은 오원절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손수변에 썼죠. 일컬어서 쓸 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인이 소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일컬어서 지엄이 부자가 됩니다. 지엄이 부. 그래서 부부할 적에 쓰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돌아올 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비슷한 한자들의 뜻의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
본 시입니다. 이 시는 마치요 신선적 분위기가 감도는 그러한 시가 됩니다. 보시죠. 사제 백운 중인데 절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흰 구름 사이에. 벌써 신선적 분위기라는 것을 압니다. 됐어요? 그런데 스님은 여기서부터 갑니다. 쓸지를 않습니다. 불소. 되겠죠? 무엇을 쓰지 않는가? 흰 구름을. 여러분, 우선 수사법상으로 무엇이 쓰였습니까? 백운이죠. 그러니까 뭐가 쓰였는 거 아니? 이렇게 해서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그럼 도치법 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절은 흰구름 속에 있는데 흰구름을 스님은 쓸지 않네 해서 말꼬리를 물고 내려가는 연쇄법 하나 조심하시고, 두 번째, 무엇을 맞추는 것인가? 이것은 틀림없이 운자를 맞추는 것이죠. 따라서 도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객내 문식의 한이 손님이 왔군요. 손님이 와서 문이 비로소 열립니다. 그게 얼마나 한적한 절입니까? 문식의 한이. 그렇게 문이 쫙 열리고 보니까는 송화가루가 흩날리고 있는 온 골짜기요. 만학 그랬습니다. 이 만학이라고 하는 말은 천산만학해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렇죠? 만학, 골짜기 학자입니다. 만학, 노화라고 씁니다. 송화라고 했습니다. 만학, 송화, 노라. 온 골짜기에 송화가루가, 그 노리한 송화가루가 흩날리고 있네. 이 노자를 조심하시죠. 이 노자는요, 늙을 노자죠. 그리고요, 익숙할 노자죠. 그리고요, 익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흩날리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산은 흰구름 속에 있고 그 흰구름을 스님은 쓸지 않는다고 하는 그 정적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손님이 와서 드디어 문을 여니 마구 흩날리는 송화가루의 모습이요, 이것은 대단히 동적이죠.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완전한 한 폭의 그림이죠. 이렇게 시 속에 그림이 있는 것. 운자를 잡아보시죠. 그러면 소자와 노 하면 공통운자는 오자운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실까요? 자, 이 시는요, 한시형식이 뭐가 됩니까? 오원, 절구. 그런데 운자를 잡아보시죠. 그러면 소자와 노자. 다음 제재가 뭐예요? 산사. 주제가 뭡니까? 구름 속에 묻힌 산사의 한적한 풍경. 전체적인 감각의 특징은 시각이라고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A시와 B시는 그 주제면에서 상통하고 있다. 우리는 그림 같은 시를 보았습니다. 밑에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봐 주시고 다음 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가 나왔습니다. 당나라 시인 두목, 이분을 두목지라고도 합니다마는 이분의 산행이라는 시입니다. 몇 자씩입니까? 7자, 몇 줄, 넉 줄. 따라서 칠원절구라고 합니다. 이 칠원절구를 읽으실 적에는 둘, 셋으로 끊어 읽어보세요. 원상, 한산, 석경사, 백운, 생처, 요인가, 정거, 좌에, 풍림만, 상엽, 홍어, 이월화. 참 유명한 시가 돼서 여러분도 친근감을 느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원상, 한산, 석경사, 하니, 백운, 생처, 유인가라. 정거, 좌에, 풍림만 하니, 상엽, 홍어, 이월화라. 자, 그러면 한자 연습을 간단히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컬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길경. 여러분, 지름길을 뭐라고 그럽니까? 첩경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사변에 쓰면은 뭐가 되는고 하니 이것은 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글경자가 돼요. 경제 또는 시경, 서경 이럴 적에 쓰는 것 많이 쓰이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자, 다음 가보죠. 그 다음 자는요. 요렇게 쓰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면할 면자입니다. 면할 면. 책임을 면하다 그러면 면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렇게 가지고 힘력자를 쓰면요. 힘쓸 면. 힘쓸 면자거든요. 따라서 면학이라고 할 적에 쓰는 것. 그런데 날일자가 앞에 붙어 들어가면요.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면 늦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자로 바뀝니다. 이 두 가지를 아시고 그러면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원상, 한산, 석경사, 하니 이럴 적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상자가 될 것입니다. 요 상자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하면은 동사로 잡아주세요. 동사로 잡습니다. 멀리 오르다 라고 보세요. 오르다. 무엇을 오르는가? 한산, 추운 산이죠. 돌길의 비탈을 오르노라니. 조심하세요. 동사입니다. 이제 둘째 줄이 나오는데 이 둘째 줄은 완전히 신선의 경지가 되겠군요. 흰 구름 이는 곳에 인가가 있어라. 좋죠. 거기서 서경적 기분입니다. 다음 갑니다. 정거자의 풍림만하니 정거. 이 거라고 하는 것은 술의 거자입니다. 근데 요새 와서는 차자로 많이 읽죠. 그러나 고문에서는 오히려 거라고 읽혀져야 됩니다. 수레를 멈추고 앉아서 즐기다. 감상하는 것이죠. 무엇을 즐기는 거 아니? 풍림만하니 단풍 든 수풀의 늦경치가 됩니다. 단풍 든 수풀의 늦경치를 즐기니 그 다음이 기가 막히죠. 상엽홍호 이월화라 설이 물든 단풍잎 붓다. 무엇보다도 2월의 꽃보다도 더 붉네. 이때 이 2월이란 말은 봄이 됩니다. 봄꽃보다도 더 붉어라. 여러분, 이 시는 단풍시의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자, 칠판을 잠깐 보세요. 상엽홍호 이월화라 그랬습니다. 설이 물든 단풍잎이 여기 이제 주어가 되겠죠. 붓다 그랬어요. 붓다. 무엇보다 붉은가 하니 여기에는 이제 비교격에 해당하는 어조사가 나옵니다. 2월의 꽃보다도 더 붉도다. 이렇게 되었죠. 따라서 상엽 이것이 주어라고 한다 그러면 붓다가 서술어가 되고요. 2월의 꽃보다도 이걸 보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교격에 해당하는 것은 시험에 아주 잘 등장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운자를 잡을 적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줄에 마지막 자가 운자, 넷째 줄에 마지막 자가 운자. 그런데 7원일 경우에는 이 첫째 줄에 마지막 자도 운자로 들어갑니다. 원상, 한산, 석경, 사한이 사자가 나왔습니다. 백운생처, 유인가라 가자가 나오고요. 상엽홍호, 이월화라 화자가 나왔어요. 따라서 사가화가 공통 운자이면서 대단히 서경적인 시각적 이미지의 시 정리합시다. 한시형식은요. 7원, 절구. 그러면 운자를 잡으시죠. 사가화. 제재가 뭡니까? 단풍. 주제가 무엇입니까? 늦가을 산의 단풍의 정치. 늦가을 산의 단풍의 정치라고 잡으시면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시는요. 정도전 선생님의 방 김거사 야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거사의 은둔의 집을 방문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추음막막 사산공하니 낙엽무성 만지홍이라 임마개변 문귀로하니 부지 신제 화도 중이라. 좋군요. 참 좋습니다. 특히 둘째 줄, 넷째 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돌돌셋으로 끊어 있습니다. 추운막막 사산공하니 낙엽무성 만지홍이라. 임마개변 문귀로 하니 부지 신재 화도 중이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추움막막 사산공하니 그랬어요. 그럼 이 추움이라는 게 뭐냐?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음자인데요. 여기서는 가을의 그늘 그러지 마시고 가을 구름쯤으로 의역을 좀 해주세요. 가을의 구름이 아득해서 온 산은 텅 비었으니. 그렇죠. 낙엽무성 만지홍이라. 좋으네요. 낙엽은 소리 없이 온 땅에 가득 붉은색이여라. 여러분, 참으로 시각적이죠. 꽃잎이 빨갛게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마개변 문귀로 하니 말을 세우다. 어디에? 개변에. 그러니까 시냇가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을 물으니 부지신재 화도 중이라. 신선 노름이군요. 알 수 없어라 몸이 그림 속에 있음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자 하나만 좀 봐주세요. 요자가 무슨 자입니까? 그러면 이게 막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이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이건 뭐가 됩니까? 예, 막. 말이라는 게 뭔데요? 아니다 라고 하는 막자입니다. 그런데 이 막자에다가 삼수변이 붙으면 뭐가 됩니까? 예, 이게 아득할 막자이면서 또는 물이 없다죠. 물이 없으니까 사막, 펄쩍에 이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막자입니다. 막자. 여기다가 이 지부자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집이 아무도 없죠. 적막할 막자가 됩니다. 막자입니다. 막자. 여기다가 수건건자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휘장으로 가려서 아무것도 없다. 막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의미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보시죠. 가을바람 아득하여 가을의 구름 아득하여 온 산이 텅 비었으니 배경. 낙엽은 소리 없이 온 땅에 붉은 색깔이여라. 단풍. 시냇가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 모르니 행위. 이 몸이 그림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겠더라. 거기에 도취. 여러분 정리합시다. 이 시는요, 칠원절구. 운자를 잡아보시죠. 그러면 첫째 줄의 마지막 자 공, 둘째 줄의 마지막 자 홍, 끝에 줄의 마지막 자 중. 제재는 가을 단풍, 주제는 가을산의 풍경에 도취.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제 한시 6편을 다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밑에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여러분이 반복학습하는 것입니다. 내일 만나십시오.